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은 8주차 보강 5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주요 심리검사의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요 심리검사에 보면 이제 성인 지능검사가 있죠. 그래서 이 지능검사의 의의와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능검사의 의의는 사실 이제 지능검사는 일반적인 정신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 수리, 동작, 능력을 종합하는 검사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 지능 검사의 어떤 실시 목적을 좀 우리가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 목적은 개인의 지적인 능력 평가 수준을 보고 또 개인의 어떤 인지적 지적 기능의 특성을 파악하고 또 임상적 진단의 명료화 그리고 기질적 뇌 손상 유무 또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적 손상 평가 합리적 치료 목적을 설정한다라는 것이죠. 이 이론에는 이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텔의 지능 이론 두 가지 이론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유동성 지능인데요. 예, 유동성 지능은 선천적 지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쇠퇴한다라고 하는 이론인데 우리가 14세까지 발달됐다가 이제 33세 이후에 감소가 되는 것이죠. 또 사물 간의 유사성이나 사물을 이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제 그 카텔의 지능 이론 중에 두 번째는 이제 결정적 지능입니다. 이 결정적 지능은 환경적 요인을 받은 지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연령과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는 40세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천적 또는 이제 후천적으로 이제 40세까지 이후에도 발전이 가능한다고 하는 두 가지 이론, 결정적 지능, 이걸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이론이 있다는 거 카텔에 알아둬야 되겠고 또 지능 검사의 종류를 보면은 이제 비넷 지능 검사가 있습니다. 비넷 지능 검사는 그 비넷에 의해 1903년 최초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그 비넷 시몬 검사는 이러한 그 루이스 터먼에 의해서 오늘날 사용되는 이 정교한 스탠포드 비넷 검사로서 이 IQ 개념을 적용한 최초의 검사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1960년판 고대 비뇌 검사를 비뇌 검사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비뇌 검사는 정신 연령과 생활 연령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이걸 우리가 이제 편차 기능 지수라고 하는데 이 편차 기능 지수에는 이런 비율 IQ하고 편차 IQ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비율 IQ는 전통적 IQ 산술 시 사용하고 비뇌 검사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신 연령과 생활 영역과 이제 대비되는 것이 이제는 비율 IQ다 이렇게 보시고 그 편차 IQ는 그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IQ 계산법이면서 웩슬러 지능 검사가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차 IQ에는 우리가 웩슬러 표준 편차는 15를 쓰지만 표준 편차 15를 쓰지만 웩슬러는 개정판 스탠포드 비넷 검사인 경우는 표준 편차를 16으로 쓴다는 거 16으로 척도를 사용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이제 웩슬러의 지능 검사인데요. 이 웩슬러의 지능 검사는 아동뿐 아니라 여러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언어성 요인 외에 동작성 요인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성 요인 플러스 동작성 요인을 측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고 1939년에 뉴욕의 한 병원에서 이런 버림받은 정신박약자, 정신병자, 이런 문명자들의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성인용 개인 지능 검사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검사의 구성은 11개 하위 검사인데 6개는 언어 검사고 5개는 동작 검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 검사에는 뭐뭇이 있고 동작 검사는 뭐뭇이 있는 종류를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검사는 역시 이제 뭐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검사고 이 검사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만약에 이제 언어성 지능이 높고 동작성 지능이 낮게 나온 경우에는 교육적 배경이 높고
교육적 요소에 의한 지적 활동이 지배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인 경우 뭐 언어성 지능이 낮고 그다음에 동작 수준이 높은 경우가 해당되겠죠. 이럴 경우는 교육 수준은 낮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대처 능력은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반응의 내용이라든지 반응 양식, 언어적 표현 방식을 토대로 심리적 특성도 파악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웩슬러 성인 지능 검사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자, 언어성 검사는 상식, 이해, 산수, 공통성, 숫자, 어휘, 그리고 동작성 척도에는 바꿔쓰기, 빠진 곳 찾기, 토막 짜기, 차례 맞추기, 모양 맞추기. 그래서 뭐 바빠, 못 찾도 이렇게 이제 외우면은 이 동작 척도만 외우면은 뭐 성인 다음 중 뭐 동작성 척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지능 검사의 문제점은 문화적 편파를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백인과 흑인 사이에도 문화적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거고, 또 도시 아이와 농촌 아이 또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고려해서 지능 검사를 좀 해석에 사용해야 되겠다. 또 이 IQ를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일반적인 능력 수준에 대한 검사와 또 당시의 정보를 제공할 뿐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지능 검사는 학업 적성 검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IQ는 지능 외에 동기나 정서, 성격 요인 등이 검사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한국판 웩슬러 성인 지능 검사 내용을 보면은, 자, 언어성 검사, 기본 지식, 숫자 외우기, 어휘 문제, 산수 문제, 이해 문제, 공통성 문제, 이렇게 6가지가 있다는 거 먼저 기억을 해두고, 자, 기본 지식은 개인이 가진 기본 지식의 정도, 뭐 숫자 외우기는 청각적 단기 기억 주의력, 어휘 문제는 일반 지능의 주요 지표, 학습 능력과 일반 개념 정도, 산수 문제는 수개념의 이해와 주의 집중력, 뭐 이해 문제는 일상 경험의 응용 능력, 도덕적, 윤리적 판단 능력에 해당이 되고, 공통성 문제는 유사성 파악 능력과 추상적 사고 능력, 이런 것을 하위 검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측정 내용 문항 구성보다는 하위 검사의 종류를 우리가 더 중요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측정 내용 문항도 이해는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이제 측정 어휘 문제 측정 내용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동작성 검사, 빠진 곳 찾기, 사문의 본질과 비본질 구분 능력, 뭐 시각 예민성에 해당되고, 차례 맞추기는 전체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계획 능력, 토막 짜기, 지각적 뭐 구성 능력, 공간 표상 능력, 뭐 시각 운동 협역 능력, 이런 것들, 모양 맞추기, 지각 능력과 재구성 능력, 그 다음에 시각 운동 협역 능력, 바꿔쓰기, 단기 기억 및 민첩성, 시각 운동 협업 능력, 시각 운동 협업 능력.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작성 검사는 5가지 하위 검사명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적성 검사의 의의를 살펴보면은 지능이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능력의 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에 비해서 적성은 구체적인 특성 활동이나 직업에 대해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예견하는 것이죠. 직업에 대해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예견한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고, 일반 능력을 측정하고 있는 지능검사가 실질적으로는 실제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비판으로 인해서 발달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능검사는 언어 이해력을 재는 부분이 많고 비언어 분야는 거의 측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 이후에 직업 및 산업 및 군대 인사선발과 배치 등의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심리학자들에게 이런 적성 검사를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써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이걸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적성 검사는 어떻게 보면은 직업 및 또 산업 및 군대의 인사선발과 배치에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개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인간의 능력을 조직적으로 분류하고 정의하는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발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성 검사의 종류를 보면은 일반 적성 검사, 이 GATB인데요. 이 GATB는
우리가 전에 이론 중에서 직업 적응 능력의 이론의 근거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이것이 이제는 미국 노동청의 오넷에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GATB는 미국 노동성의 고용위원회가 1945년에 연구 개발한 일반 적성 검사에 해당이 된다. 자, 측정 방법은 지필 검사와 지필 검사는 총 11개의 검사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환치 검사, 회전 검사, 조립 검사, 분해 검사 4개, 총 15종 검사로 종합 검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필 검사와 수행 검사, 기구 검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지필 검사는 기구 대조 검사, 뭐 형태 대조 검사, 명칭 비교 검사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우리가 명칭 비교 검사에는 뭐 겸출되는 적성 요인은 뭐냐 이렇게 이제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칭 비교 검사는 전 뭐 사무 지각 능력을 검출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적성 검사에서 2개의 적성을 검출하는 데 이용하는 검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위 검사에서 검출되는 요인이 2가지 이상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2가지 적성을 검출하는 데 이용되는 검사는 입체 공간 검사. 자, 입체 공간 검사는 공간 적성과 지능 2가지를 검출하고, 또 어휘 검사는 언어 능력과 지능을 검출하고, 산수 추리 검사는 추리 능력과 지능을 검사한다. 이렇게 2가지 적성 검사를 검출하는 하위 검사명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적성 검사에서는 이 9가지 기본적 측정을 한다. 9가지를 측정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9가지는 지능,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사무 지각, 공간 적성, 형태 지각, 운동 반응, 손가락 재치, 손 재치 이런 것을 좀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능은 일반적인 학습 능력과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이고, 추리 판단하는 능력, 또 환경에适응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언어 능력은 뭐 개념의 이해, 언어 상호 간의 관계 이해, 문장의 뜻 이해 능력, 이런 것이 이제 언어 능력이 되겠어요. 수리 능력은 이제 빠르고 정확히 계산하는 능력이 되겠고, 뭐 사무 지각은 인쇄물 전표 등의 세부 문자를 식별하는 능력, 잘못된 문자나 숫자의 교정 능력, 그리고 공간 적성은 공간상의 형태 이해, 또 평면과 물체의 관계 이해 능력, 뭐 기하학적 문제 해결 능력, 이것이 이제 공간 적성이겠죠. 형태 지각 능력은 실물 도해 또는 표에 나타나는 것을 세부까지 바르게 지각하는 능력, 시각 예민도에 해당이 됩니다. 운동 반응은 눈과 손 또는 눈과 손가락을 함께 사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손가락 재치는 이런 손가락을 정교하게 정교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능력, 작은 물건을 신속히 다루는 능력, 이런 것을 이제는 손가락 재치라고 하고, 손 재치, 손을 마음대로 정교하게 조절하는 능력, 손과 손목을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검출합니다. 자, 이러한 어떤 성인용 일반 적성 검사는 우리나라에는 워크넷에 보면은 이제 성인용 검사에 성인용 일반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탑재되어 있는 적성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11개의 적성 요인을 측정하고 있죠. 다시 한번 GATB를 정리해 보면은, 자, GATB는 지필 검사와 기구 검사로 이루어져 있고, 자, 지필 검사는 기구 대조 검사, 형태 대조 검사, 그리고 명칭 비교 검사,
타점 속도 검사, 표식 검사, 종선 기입 검사, 평면도 판단 검사, 입체 공간 검사, 어휘 검사, 산수 추리 검사, 개수 검사. 자, 요거는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GATB의 2번에 보시면은. 그리고 기구 검사는 환치 검사, 휘정 검사, 조직 검사, 분해 검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치 검사와 휘정 검사는 손의 재치를 검출하는 요인이고, 조직 검사와 분해 검사는 손가락 재치를 검출하는 적성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홀랜드 성격 이론에서 이론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학습했는데, 이걸 활용한 어떤 도구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 흥미 검사가 있는데, 이 흥미 검사는 흥미 검사와 나와 있는 것은 직업 선호도 검사 S형 워크넷에서 S형에서 검사할 수 있고, 이런 흥미 검사는 6개의 성격과 6개의 직업 환경을 검출하죠. 그래서 리아셋 검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흥미 검사고,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을 하게 되면은 흥미 검사하고 성격 5요인 검사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격 5요인을 알아보겠고, 알아보면은 이러한 성격 5요인은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전성, 경영 개방성. 그래서 이러한 성격 5요인의 요인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살펴볼 때 이 정서적 불안정성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 이 정서적 불안정성은 낮을수록 좋아야 되겠죠. 높으면은 불안, 분노, 우울, 자의식, 충동성, 스트레스가 굉장히 취약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서적 불안정성은 낮을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진로 성숙도 검사인데요. 이 진로 성숙도 검사는 CMI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슈퍼는 그 진로 성숙도에 대한 의미를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 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어떤 직업적 발달 단계에 대한 준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연령대에서 이루어야 할 이런 직업적 발달 단계가 얼마나 많이 준비됐느냐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죠. 이 클라이티스는 또 이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상대적인 직업 준비 정도로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자, 진로 성숙도 검사는 클라이티스가 개발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이고, 또 진로 탐색 및 직업 선택에 있어서 태도 및 능력이 얼마나 발달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가 있습니다. 자, 이제 태도 척도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선발 척도하고 상담 척도가 있는데, 그 선발 척도가 50문항, 상담 척도가 7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이 상담 척도의 50문항은 선발 척도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태도 척도에는 5가지가 있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는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그리고 준비성, 타협성이 있다. 자, 결정성은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문항에 대한 예가 가끔 이런 문제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선호하는 진로를 자주 바꾸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확신성에 대한 문항이 되겠죠. 또 참여도는 직업 선택 과정에서의 능동적 참여 정도인데, 요 참여도에 대한 어떤 문항의 예는 나는 졸업할 때까지는 진로 선택 문제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겠다, 뭐 이런 문항들이 참여도가 되겠고, 어떤 진로 선택 과정에서의 인전 참여 정도에 관련된 문항이니까, 독립성은 진로 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이것은 뭐 나는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직업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문항이 독립성에 관련된 문항이다라고 보고, 성향 준비성에 대한 것은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의 정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라고 하면 준비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타협성은 진로 선택 시에 어떤 욕구와 현실을 타협하는 정도인데 나는 뭐 하고 싶기는 하나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느냐 시간을 보내곤 한다. 이런 문항이 있으면 이것은 타협하는 문항이 되겠죠. 자, 이 능력 척도는 5개의 영역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 선정, 계획, 문제 해결. 그래서 각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서 총 100개의 능력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다음 중 뭐 능력 척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태도 척도에 있는 내용을 집어넣고 하는 거하고 또 태도 척도에서 이제는 각각의 문항을 놓고 다음 중 타협성에 관련된 문항이 아닌 것은 또는 타협성의 문항인 것은 이렇게 이제 고르는 문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진로 성숙도 검사의 활용과 상담 방법은 진로 성숙도 검사는 그 학교 연령층에서 이제는 어떤 학생은 진로가 잘 발달돼서 목표 직업도 선택했고 목표도 설정되고 또 설계까지 된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아예 이제 직업 선택도 안 된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준을 정보를 받아서 개인 진로 상담이나 집단 진로 지도에 사용되는 하는 것이죠. 유능한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등학교나 대학 수준에서의 어떤 종합적인 진로 발달 프로그램 개발에 이제 활용이 되고 또 미결정과 비현실성의 분석과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분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5번째는 이제 진로 발달 평가인데 진로 결정 척도. 진로 결정 척도에서 이제 진로 결정 유형은 우리가 합리적 유형과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이 있고 또 진로 결정 수준은 학교에 대한 적응, 직업 계획, 전공에 대한 것으로 전공에 대한 수준이 나눠져 있습니다. 진로 정체성 검사는 MVS라고 해서 자기 직업 상황이죠. 이것은 홀랜드와 대거파워가 진로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했는데 이것을 이제 김봉환이 이제 번안을 한 것이죠. 직업 정체성, 직업 정보, 또 직업 정보에 대한 장애 등 하위 척도로 구상한 원초안 18문항 구성을 이제 김봉환이 번역했다라고 볼 수 있고 진로 발달 검사는 CDI는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적 모델에 근거해서 개발됐다. 그래서 이걸 좀 알아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홀랜드 이론 근거는 아니다. 다음 중 뭐 홀랜드 이론을 근거로 한 검사지가 아닌 것은 그러면 CDI만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중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8개 하위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진로 신념 검사는 이 콜롬보츠가 이 고교생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자기 지각과 세계관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진로 신념 검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진로 개발 평가 도구는 진로 결정 검사 CDS는 오피스가 개발했고 진로 사고 검사 삼프슨 진로 우유 부양 척도 50호와 홀랜드 개발. 그래서 이 검사 척도와 개발한 사람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클론볼츠는 진로 신념 검사, 슈퍼는 슈퍼의 이론을 적용한 것은 진로 발달 검사 CDI.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직업 흥미 검사에는 일반 직업 흥미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아색이죠. 그래서 일반 직업 흥미 검사는 7개 검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과학적, 설득적, 실무적, 5개적, 예술적, 사회봉사적 흥미를 측정하고 40분 정도, 60명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업 흥미 검사는. 그 다음에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는 밑에 보시면은 스트롱 검사 3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척도를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3개 척도는 첫 번째 일반 직업 분류죠. 이거는 전 GOT라고 하는데 홀랜드의 리아색 6개의 직업이 나오는 겁니다.
요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는 그 미국의 S2 미국의 S2 스트롱 뭐 인터레스트 인벤터리라고 해서 그 SII죠. SII라고 합니다. SII의 이제 한국 버전으로 김정태 교수 외 2인이 공동 번역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전 GOT 일반 직업 분류, 그다음에 BIS 기본 흥미 척도, 그리고 PSS 개인 특성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직업 분류는 리아색이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 흥미 척도에는 GOT의 25개의 세부 척도로 이런 가능성 있는 직업 분야를 확인하는데 유용하고 또 생활의 균형 문제로 다루는데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일반 직업 분류를 특정한 흥미들로 세분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검자의 어떤 특정한 활동이나 주제에 대한 흥미를 측정하는 것에 쓰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특성 척도는 일상생활과 일의 세계에서 어떤 방식을 개인이 선호하고 편안하게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 유형, 학습 유형, 뭐 리더십 유형, 모험심 유형, 이와 같이 4개 척도를 통해서 검출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롱 검사의 활용을 보면은 자기 탐색을 위한 자극 및 삶의 문제 탐색, 내담자의 진로 및 진학 지도를 위한 진로 상담, 뭐 내담자의 취업 및 진학 지도를 위한 진로 상담, 또 내담자의 장래 직업 선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내담자의 흥미 패턴과 어울리는 여가 활동의 권유 또는 제공에 활용이 되고, 이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를 활용한 직업 상담 단계는 1단계는 일단 자기 진단, 그리고 2단계는 직업 세계 탐색, 3단계는 직업 개발 계획 수립에 있습니다. 자, 성격 검사는 우리가 B5 성격 검사, 그 직업 선호도 검사 나타나는 거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BTI 검사에는 그 8가지의 직업 선호 검사가 지표가 특성이 있죠. 그래서 4가지 직업 선호 지표를 통해서 16가지 성격을 추론합니다. 그래서 외향, 내향,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 그래서 외향, 내향은 에너지 방향, 주의 초점을 측정하는 것이고, 감각, 직관은 인식의 방향, 인식 기능이고, 사고, 감정은 결정, 판단의 기능이죠. 그래서 판단, 인식은 생활 양식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뭐 판단의 기능에 해당되는 선호 지표는 뭐냐 그러면 사고, 감정, 이런 식으로 이제는 문제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MMPI는 다면적 인성 검사인데요. 자, 5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굉장히 길죠. 자, 그 MMPI는 어떤 4가지의 타당도와 주요 비정상 행동의 종류를 측정한 10가지 임상 척도로 따라 채점됩니다. 그래서 4가지 타당도, 10가지 임상 척도로에 타당되고, 그리고 임상 척도는 이런 건강 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남성 특성, 여성 특성, 편집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경조증, 내향성. 여러분들 MMPI를 아마 검사해 본 적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척도별로 70점 이상일 경우에 정신병리를 예측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타당도 척도에는 이 무응답 척도, 그리고 허위 척도 L, 그래서 이 허위 척도가 높으면은 그 거짓말을 좀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험적인 모습을 부각하려는 속성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뢰성 척도는 일반적으로 드물게 반응하는 특성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피검사자의 어떤 부주의, 질문 항목의 이해 부족 또는 협력 부족, 채점상의 커다란 오류들을 검출하기 위해서 64개의 문항인데, 이런 F 척도가 높다는 것은 이런 검사의 결과를 어떤 신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는 분열증과 우울증 같은 심리적 질환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규정 척도 K는 비협조적 저항적인 태도를 측정하는데, 이 K 척도가 24점 이상으로 높으면 방어적 태도로 나타내며, 원점, 소점 11점 이하로 낮으면 이 방어적 태도가 열버져 과도하게 솔직하고
자기 비하적인 매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으로 저는 2교시를 마칠까 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